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미국에 구금된 우리 노동자들의 자진 출국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당국은 입국 제한 같은 불이익은 없다고 설명하지만 트럼프와 트럼프 행정부를 이제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당장 트럼프는 시카고에 군을 투입하겠다면서 폭주에 폭주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야 대표가 악수한 게 뉴스일 정도로 정치권의 극한 대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 이 대통령과의 회동에선 민생경제협의체 설치에 합의했는데요. 특별재판부 설치나 특검 연장을 두고는 의견 충돌이 여전합니다. 타협과 협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자진 출국 절차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자진 출국의 경우 앞으로 입국 제한 등의 불이익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여야 대표가 회동을 갖고 처음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처음으로 공개 비판이 나왔습니다.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기현 부장판사는 연내 심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해킹 범죄로 추정되는 소액결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모두 KT통신사 이용자들이 피해를 봤는데 경찰이 해킹 경로 추적에 나섰습니다. 네, 미국 조지아주부터 가보겠습니다. 이민당국 수용시설에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에 대한 자진 출국 형식의 귀국을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현장 대책반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는 수용시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자진 출국을 원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절차를 곧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몇 명 정도가 자진 출국으로 귀국할지 아니면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통해 미국 체류 여부를 가리길 원하는지에 대해선 현재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자진 출국의 경우 미국 5년 입국 제한 같은 불이익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기업들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미국의 관세 압박으로 대미 투자까지 늘렸는데 비자로 발목을 잡으면서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미국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유례없는 불법 체류자 단속에 나서면서 정부와 대미 투자 기업들이 긴급히 만났습니다.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미 투자 기업이 참석해 현재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비자 확보에 관한 건의사항도 전달했습니다. 현황 공유하고 정부랑 같이 소통하기로 하는 그런 정도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번 구금 사태로 대미 투자 기업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 속에 대미 투자 실행에 나섰지만 정작 비자에 발목이 잡혔기 때문입니다. 관행처럼 이어져 온 무비자나 단기 상용 비자를 활용한 출장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진행 중인 공장 건설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대미 투자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업 활동 전반에 대해서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인건비 절감 문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원하는 인력들을 현지에서 적절하게 수급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기업 목소리를 들은 산업부는 외교부 등과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부당하게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산업부, 외교부 함께 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견된 사태에 정부가 뒷북 대응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우리 기업의 공장을 겨냥한 전례가 없는 강경한 단속의 배경을 놓고 미국 안에서도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전통적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마가 정치인과 함께 미국 건설 노조가 한국 공장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유토건 기자입니다. 연방 하원원에 출마한 조지아주의 한 극우 정치인은 자신이 한국 기업의 불법 행위를 직접 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도 언급했습니다. They got all these tax cuts and never created jobs for Georgians. 비슷한 이유로 미국 건설 노조도 여러 달 전부터 한국 공장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현지 노조들이 있습니다. 건설 노조, 미국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 현대자동차 LG 그 플랜트 공장이 미국인들을 고용하지 않고 계속 한국에서 데려온 한국인들과 한국 한인 기업들만 계약하고 있다 그래서 6개월 전부터 계속 이민 당국에 신고를 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 추방 목표를 채우려는 실적 경쟁도 중요한 배경으로 꼽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매년 100만 명을 추방하겠다고 공언했고 이에 따라 백악관은 하루 3,000명이라는 할당량까지 제시했습니다. 최근엔 개별 단속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지자 대규모 인력을 고용한 현장들이 토끼머리식 단속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성과를 잘 달성하는 부서한테 굉장히 성과급을 두둑하게 주는 반면에 또 만약에 성과를 못 이루면 굉장히 강한 압박을 주고 내년 중간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조지아주는 2020년엔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지난해엔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했던 대표적인 경합주입니다. 특히 한국 배터리 공장은 청정 에너지를 강조한 바이든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치적으로 꼽혀왔습니다. 일각에선 한미 무역 합의의 후속 논의 과정에서 활용하기 위한 압박카드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미국이 동맹국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불만 섞인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외교부의 부실한 사전 조치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는데요. 원인과 배경을 두고는 여야가 내 탓 공방을 벌이며 책임을 미뤘습니다. 윤홍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 노동자 대규모 구금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열었습니다. 우선 우리 기업의 대규모 투자로 진행되는 공사에 군사작전 하듯 단속을 벌일 수 있느냐며 미국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구금한 미국의 이민세관 단속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과연 미국에 제대로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같은 상황을 미리 막지 못한 외교부를 향한 질타도 쏟아졌습니다. 경제안보센터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외교부가 그동안 뭘 어떻게 해왔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국민의힘은 특검이 오산 미군 기지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한 미국의 보복 성격이 이번 구금 사태에 담겼다고 주장했고 오산에 특검이 들어간 거에 보복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돕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 당국이 오래전부터 계획한 일이라며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번 정상회담 때 이해하겠다는 그 코멘트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국민의힘은 우리 국민 수백 명이 구금된 이후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고 예정된 일정을 소화했다는 점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대통령이라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하고 700조를 투자를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강력하게 항의하는 그것이 대통령이죠. 조국혁신당은 여야 모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며 우리도 국내 불법 체류 미국인 실태를 조사하는 등 협상을 유리하게 끌기 위해 강하게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관광 비자로 들어와서 영어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몇천 명, 몇만 명 될 것 같습니까? 그 실태 조사까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야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합법적 체류가 가능한 취업비자 제도를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데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미 투자가 확대하는 지금이 이런 요구를 관철할 수 있는 적기라고 본 건데 실제 후속 조치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 확정에 대해서 노민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 깊이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세부 논의에 의견을 내겠다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검찰 안팎에선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찰청을 폐기하고 공소청으로 바꾸는 안이 확정된 것에 대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상 검찰의 첫 입장입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서 지금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명분이 된 권력 남용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이면서도 헌법상 기관인 검찰청의 명칭과 역할을 하위 법률로 폐지하는 것에 대한 검찰의 문제의식을 드러낸 겁니다. 유예 기간 1년 동안 이어질 세부 논의와 관련해선 국민 입장에서 설계돼야 한다는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아래 두게 되면 법무부와 검찰이 수사에서 사실상 배제되는데 수사 주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민생사건 등의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검찰의 보안수사권 존폐 논란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보안수사권 존폐 논란도 예상이 되는데 좀 입장이 있으신지요? 예, 그것도 충분히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 대행은 앞서 보안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건 검찰의 권한이 아닌 의무라며 폐지를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정부 조직 개편안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보안수사 문제를 두고는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1차 수사기관이 권한을 수사권을 남용하지 않게, 오용하지 않게 어떻게 제도조작 장치를 만들 것인지. 검찰 안팎에서도 우려와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차호동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수사의 주재자가 아닌 검사의 역할은 무엇이냐며 자신의 책임이 아닌 수사에 대해 유죄를 확신하고 공소 유지를 할 자신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진영 부장검사는 검찰청 폐지를 찬성한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을 지방공소청장, 지공장이라 부르면서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 동우회는 입장문을 통해 검찰 신뢰가 떨어진 것을 사죄하면서도 검찰청 폐지는 위헌 논란을 불러올 수 있으니 철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에 이어서 지도부까지 거론하기 시작한 내란 재판부 설치에 대해 당내에서 처음으로 공개 비판이 나왔습니다. 판사 출신 초선 박희승 의원이 위헌 가능성을 언급한 건데요. 민주당의 동시다발적 특검 추진의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된 이튿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또 때렸습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 때처럼 상설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대장동 사건과 대북 송금 의혹 등은 윤석열 정부 검찰의 정치공작 쿠데타라며 역시 특검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3대 특검 대응특위 위원들이 각오를 밝히며 내란 척결, 단일 대우로 흘러가던 회의는 초선 박희승 의원 발언으로 반전을 맞았습니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내란 특별재판부의 위헌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윤석열이 국회 상권 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서 총칼을 들고 들어온 거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박 의원은 무도한 검찰 권력을 법원이 지켜준 거라면서 자꾸 법원을 공격하는 건 잘못됐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돌발적인 소신 발언에 회의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했는데 박희승 의원님, 일단 특위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당 차원에서 공식적인 용어는 내란 특별재판부가 아니라 내란 전담 재판부다. 위헌성과 위법성이 없다. 민주당이 특검과 내란 특별법을 고리로 공세 수위를 높이는 사이 보수 야당에선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기저기 쪼개고 부수고 덧붙이는 정부 조직 개편안은 행정부와 헌정 질서에 대한 무절제한 생체 실험이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조직 개편이 애들 장난 수준의 복수 열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서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들은 사법부 독립 침해와 정치적 중립 논란 등을 이유로 내란 재판부 추진에 우려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기현 부장판사가 연내에 심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특검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대응에 나서면서 선고가 늦어질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피고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사건 16차 공판.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하기 전 지규현 부장판사가 구체적인 향후 재판 진행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까지 3개의 내란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며 주어진 여건 아래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요 쟁점과 증거가 공통되는 만큼 향후 3개 사건을 한 개로 병합할 예정이라면서 12월쯤엔 심리를 마칠 수 있을 거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재판 지연 논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검토 중인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규현 판사는 윤석열 내란 재판을 침대 축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두렵고 법원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수가 생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동시에 헌법재판소에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나선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입법부가 수사에 개입해 권력 분립의 원칙이 훼손됐고 현행 특검법이 이미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이첩을 허용하고 있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재가 특검법 위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때까지 재판은 중지됩니다. 헌재가 1심 선고 전 특검법이 위헌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에도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특검법에 따라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이 더는 공소유지를 맡을 수 없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규현 부장판사의 말처럼 오는 12월까지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법원과 헌재의 결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김건희 씨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오늘 특검에 출석합니다. 특검은 또 통일교 청탁 등 각종 의혹에 연루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김 전 검사가 특검에 출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열린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했다가 당내 경선에서 컷오프된 뒤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됐습니다. 당시 현직 부장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강행해 논란이 일었는데 이후 김건희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제기됐습니다. 김상민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 김영선 전 의원에게 장관이나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김건희 씨가 말했다는 겁니다. 특검은 최근 김건희 씨 사돈집에서 압수한 이우한 화백의 그림에 김 전 검사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공천 청탁이나 공직 임명에 대한 대가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통일교 청탁 등 각종 의혹에 연루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통일교의 현안 청탁에 대한 대가로 8천만 원 상당 샤넬 가방 등을 받은 혐의에는 김건희 씨가 공범으로 적시됐습니다. 전 씨는 같은 기간 통일교 측에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3천만 원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도 연루된 히림 종합건축사무소가 세무조사나 형사 고발 사건을 무마해달라며 전 씨에게 4,500만 원 상당 금품을 건넨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전 씨의 남은 의혹에 대한 수사와 함께 각종 청탁과 관련한 김건희 씨의 혐의를 입증해내는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네, 다시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상식 밖의 사태로 미국 이민당국 수용시설에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에 대한 자진 출국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당국은 자진 출국을 원하는지 의사부터 확인하고 있는데 미국의 입국 제한 같은 불이익이 없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윤정 특파원. 네, 조지아주 폭스턴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한국인들이 구금된 지가 벌써 닷새째입니다. 자진 출국을 위한 준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오전부터 제 뒤로 보이는 구금시설 안에서는 영사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구금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 단체 면담이 진행됐는데요. 여기서 자진 출국 형식 석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동의하는지 아니면 구금 상태로 남아 재판을 통해 체류 여부를 가릴지 개별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는 구금시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출국 관련 동의서를 받을지에 대해 곧 절차를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총영사의 말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고요. 네. 하여튼 뭐 저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드릴게요. 현재까지는 그러면 체류 의사나 자진 출국이나 이렇게 몇 명 정도나 지금 확인이 됐나요? 제가 그건 지금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조 총영사는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전세기에 태우려면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행정적, 기술적인 사항들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신속히 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미국 측에서 협조를 잘해줘서 지금까지는 원만하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10일 자진 출국을 희망하는 직원들을 태워 전세기가 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조금 더 늦춰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영사관과는 별개로 현지 업체들에서도 출국 일자가 다가오면서 숙소에서 생활한 구금자들의 여권을 모아두거나 한국으로 보낼 구금자들의 짐을 싸는 등 출국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네, 방금 전해주신 대로라면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가운데 희망할 경우에만 전세기를 타고 이동한다는 건데 거기에 남길 원하는 분들도 있는 건가요? 네, 아직 정확히 구금시설에 남아 재판 등 항의 절차를 밟을지 결정한 사람이 있는지 또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왜 고민하는지를 보면 자진 출국 형식이라 하더라도 5년간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조 총영사는 자진 출국이 이미 미국에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5년 입국 제한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현지 업체들은 불이익이 없다는 보장이 확실치 않고 적법 비자를 통해 구금된 소수의 경우 법적으로 항의하고 다퉈보기를 원할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현지 협력업체 관계자 말도 잠시 들어보시죠. 그래도 5년 정도 한번 들어올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나가야 되고 서로 올 때부터도 사실 비슷한 일한다는 게 좀 찜찜하면서 몰래 들어온다는 느낌이 좀 들고. 이런 가운데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의 이번 대규모 체포와 구금에 대한 현지 여론도 악화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LG엔솔 공장이 있는 조지아주 서베나에서는 오늘 오전 이민자, 난민 지원단체와 운동가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합법적인 취업 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 이민당국에 의해 위협당하고 부당하게 대우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조지아주 폭스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이번 사태에서 가장 큰 문제라면 역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비상식, 몰상식적인 행동이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도 업계에서는 편법적인 이런 출장 관행들, 이런 것들이 문제를 키웠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급한 석방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미국 비자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된 우리 국민은 내년 공장 가동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와 설비 설치 등에 투입된 LG 에너지 솔루션과 협력사 직원 등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건 이들이 소지한 비자입니다. 관광 목적으로만 체류할 수 있는 무비자 전자여행허가 이스타나 회의 참석 등을 위한 단기 방문 비자인 B1, B2 비자로 취업, 출장 업무를 한 겁니다. 이 당국이 체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을 했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미국에 투자한 기업 직원이 받을 수 있는 E1, E2 비자나 주재원 L1 비자 등 정식 취업 비자가 필요하지만 업계의 관행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기업들이 땜질식 처방으로 미국 출장길에 오르는 건 비자 발급 문턱이 높은 데다 발급에 최소 2-3달은 걸리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자유무역협정 FTA를 맺은 싱가포르, 칠레, 호주 등과 취업 비자 발급 쿼터를 할당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FTA 체결국임에도 쿼터가 없습니다. 정부는 대미 투자 확대를 고려해 미국 측에 꾸준히 개선 필요성을 전달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태입니다. 미국 내 반이민 정서가 커진 상황에서 비자 문제는 곧 이민 문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우리 산업부 및 관련 기업 등과 공조하에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체류 지휘와 비자 체계를 점검,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무더기 구금 사태를 계기로 비자 문제가 원활한 대미 투자와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네, 이번엔 대통령실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을 겸한 회동을 했습니다. 이번 공개회동에서 이 대통령은 그동안 상견례도 하지 않았던 여야 대표의 손을 맞잡게 했고요. 첫 악수가 성사되기도 했습니다. 특검법과 경제, 외교 성과 등 쟁점 현안에 대해선 여야 대표가 여전히 상반된 인식을 나타냈지만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대체로 의견에 같이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찬이 끝난 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별도로 만났는데요. 이 대통령 취임 뒤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와의 단독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 통합을 가장 큰 책무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야당이 국민 가운데 상당한 일부를 대표하는 만큼 목소리도 최대한 많이 듣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 발언 들어보시죠.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긴 하지만 이제는 국민의 대통령,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게 가장 큰 책무죠. 또 야당을 통해 들리는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도 최대한 많이 듣도록 노력하고 듣는 것을 넘어서서 국정에 모든 국민들의 목소리가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수장은 민생 경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에도 합의했습니다. 성과도 있었지만 특검법과 내란 특별법 같은 쟁점 현안을 둘러싸고는 신경전이 뜨거웠습니다. 계속해서 김다연 기자입니다. 맞잡은 손도 잠시, 회동에서는 쟁점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 수장의 작심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기회를 얻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사람과만 악수한다던 정청래 대표를 향해 그동안 마늘과 쑥을 먹었다며 뼈 있는 농담을 던지더니 곧바로 빨간 수첩을 꺼내들었습니다. 8분 30초간 이어진 발언의 절반은 특검 연장법과 내란 특별재판부 신설 법안에 대한 비판과 반대 요구에 할애됐습니다.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제2요구권을 행사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법안들이 결국 대통령의 뜻과 같은 것이 아니겠나. 질세라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A4 용지를 펼치더니 역시 발언의 절반가량을 계엄 세력에 대한 처벌과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 데 썼습니다. 설마 내란 종식의 여야가 따로 있겠느냐며 검찰과 언론, 사법개혁은 국회의 사명이다. 야당의 협조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내란 세력들을 철저하게 척결하고 처벌의 역사의 교훈으로 남겨야 합니다.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준다는 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외교, 경제 등에서도 건건히 시각차를 보였는데 미국에서 벌어진 불법 체류 단속을 두고도 장동혁 대표는 동맹국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외교력의 의문을 제기했고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 덕분에 우리 국민이 무사 귀국을 하게 됐다고 치켜세웠습니다. 결실도 있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공통 공약을 논의하기 위한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국민의힘 제안을 대통령과 민주당이 받아들였다고 양측이 입을 모았습니다. 야당의 대표의 요청이 있을 시 가급적 잘 수용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 여당이 더 많이 양보하면 좋겠다.
여야정 협의체는 전국이 어려울 때 단골 해법으로 등장합니다. 악수도 안 하던 여야 대표가 일단 성과를 내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실효성이 있을지는 양측의 의지와 진정성에 달렸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오늘의 주요 정치 일정입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이어집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는데요.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개혁 입법과 민생 회복, 내란 종식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는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체포 동의안도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도 강릉 지역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함께 관련 대책을 논의합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후 강릉시청에 마련된 범정부 가뭄 대응 현장 지원반을 찾아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저수율이 10%대로 떨어진 오봉저수지에서 물을 받아 정수하는 홍제 정수장으로 이동해서 비상급수 계획 브리핑도 들을 계획입니다. 성비 파문에 휩싸인 조국혁신당이 지도부 총사퇴 이후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두고 또 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국 비대위를 만들지 나아가 당 운명은 어떻게 할지 갈림길에 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성비위 문제와 이어진 내홍으로 원내대표를 뺀 지도부가 모두 사퇴한 조국혁신당은 이틀 연속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이제 큰 방향을 잘 정리해서 조만간 괜찮을 겁니다. 비공개 논의가 2시간 가까이 이어졌지만 이번 주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마무리 짓겠다는 큰 틀만 잡았을 뿐 진통이 계속됐습니다. 당 간판인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에게 비대위원장을 맡길지 외부 인사를 영입할지 평행선을 달린 거로 전해졌습니다. 그냥 모든 상황을 다 열어놓고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 정도로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성추행 피해자 측은 제3자가 낫다면서 조국 비대위에 반대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수감 중인 조국 원장에게 10장 넘는 손편지를 보내 도움을 요청했지만 답장은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지도부 총사퇴를 두고도 먼저 피해자에게 묻는 게 순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좀 폭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떠나는 피해자들은 어떻게 보면 내가 먹던 우물에 침 뱉고 떠난 꼴이 돼버렸어요. 당 핵심 관계자도 YTN과의 통화에서 출소 뒤 조국 원장 행보를 본 피해자들은 마지막 기대마저 끊어지는 심정이었을 거라고 쓴소리를 냈습니다. 조 원장은 특유의 SNS 정치에 한창입니다. 오른쪽 귀에 손을 갖다 대는 사진을 올렸는데 경청을 강조했다는 해석도 있지만 당이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다소 경솔하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한편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차 가해 발언을 한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과 관련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대표인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윤리심판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혁신당 지도부 총사퇴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면서 초심으로 돌아가 기본부터 바로 세우라고 촉구했습니다. 조국 원장이 실형 선고 때보다 더 큰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 속에 11월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조국 체제를 다시 세우려던 계획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라는 발언으로 사퇴 요구를 받는 김영석 독립기념원장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항의를 하러 찾아온 시민단체 등과 몸싸움까지 벌어지면서 국회는 난장판이 됐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회 소통관이 고성과 몸싸움이 뒤엉킨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인파 중심에 서 있는 인물, 바로 광복은 연합군의 승리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입니다.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김 관장이 해명하겠다며 기자회견을 자청한 건데 소식을 들은 일부 독립운동가 후손과 시민단체가 찾아오면서 아찔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밀치고 밀리는 아비 교환 속에 김 관장은 넥타이가 비뚤어진 채 겨우 회견장에 들어섰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해당 발언은 맥락 없이 왜곡됐다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마치 관장이 역사적인 사실을 부정하고 독립운동을 폄훼한 것처럼 보도하였고
인신공격성의 발언에 이어 역사내란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회견 뒤 김 관장은 쫓기듯 뒷문으로 빠져나갔지만 몰려든 인파에 막혀 한동안 대치가 벌어졌습니다. 일부가 넘어져 구급대원도 출동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독립기념관장이 갈등의 중심에 선 셈인데 같은 날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공기관 알박기 금지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대통령과 기관장 임기를 맞추는 게 핵심인데 국회 입법조사처는 OECD 국가 가운데 비슷한 규정이 있는 나라는 없고 상당수는 임명해임 과정에서 공기업 이사회에 독립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알박기 금지법 속도전을 위해 패스트트랙 추진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기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어 처리가 마냥 순탄치는 않을 전망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수도권 일부 지역의 KT 이용자들이 해킹 추정 범죄로 휴대전화 소액 결제 피해를 본 사건과 관련해 피해가 새벽에 집중됐다는 것 말고는 아직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범행 수법이 전례를 찾기 어렵고 새벽 시간에 특정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것 말고는 뚜렷한 공통점이 나온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통신사와 결제 대행업체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범행 경로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경기 광명시에서 61건, 서울 금천구에서 13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피해 규모는 4,500만 원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에서 정체불명의 고무보트 한 척이 발견됐습니다. 배에 탔던 사람은 발견되지 않아 관계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고재형 기자입니다. 고무보트 한 척이 방파제 위로 반쯤 걸쳐졌습니다. 해경과학수사대가 꼼꼼히 보트를 조사합니다. 배 안에서는 중국어가 적힌 물품이 나왔지만 사람은 한 명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 지역 주민이 방파제 옆에 떠있던 보트를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구명보트 이렇게 다 벗어놓고 낚시 의장한 것처럼 낚시가 2개가 이렇게 있었고 낚시 의장에서 탈출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조사 결과 이 보트는 90마력 엔진이 달린 고무보트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보트에서는 구명조끼가 6벌이 나왔지만 정확한 승선 인원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레저보트 같은 경우도 등록을 해야만이 검사를 받고 검사에 따라서 이게 최대 승선 인원이 나오는데 그게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 중에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불안해하며 비어있는 해안 초소가 운영됐다면 상황이 달랐을 거라고 말합니다. 무방비 상태구나. 이거를 어떻게 위해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해안 전경 초소가 있었는데 이게 거의 무방비 상태로 지금 놔둔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특히 중국과 제주 서부 지역이 가까운 만큼 미리국 시도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고무보트로 미리국하려던 중국인 2명이 인천 옹진군 해상에서 해경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해경을 비롯한 관계기관은 미리국 또는 해난 사고 등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 이번 사안을 조사 중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오늘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가을호우가 예상됩니다. 현재 중부에는 약한 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고 남부지방으로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굵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전남 많은 곳에 100mm 이상, 경남과 제주도에도 최고 80mm가 넘는 큰 비가 오겠고요. 이들 지역은 오늘 오전까지 그리고 밤사이 시간당 30에서 50mm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호우의 대조기까지 겹치면서 해안 지역에서는 만조시 저지대 침수 위험성이 무척 커지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고요. 반면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하늘이 점차 개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2.2도, 세종 20.3도, 대구는 18.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늦더위가 나타나며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30도, 전주 27도, 부산도 27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번엔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대대적인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놨죠. 하지만 핵심 입지에 대한 대책이 눈에 띄지 않아 집값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부족하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공공택지 공급 때 과연 브랜드 가치가 높은 대형 건설사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임대아파트. 내후년부터 본격 재건축에 들어가는 이곳의 물량 일부는 공공 분양으로 풀릴 예정입니다. 정부가 서울에 있는 오래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려 재건축을 추진합니다. 내년 이전을 앞둔 서울 강서구청 별관. 정부는 이러한 공공기관 부지와 쓰지 않는 땅을 끌어모아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선호 입지에서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의 발표 내용이지만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먼저 핵심인 도심 공급 대책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공공임대 재건축은 소형 평수 위주의 중위소득 130% 이하가 대상이어서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은 수천 가구 규모 수준이라 파급력이 적습니다. 이 때문에 강남, 마포 등 핵심 지역에서 비롯된 집값 불안을 잠재우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은 도심 핵심 지역은 거주를 가장 희망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도심에 대한 개발이 병행되지 않으면 공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렵다는 그런 측면이 큽니다. 추가적인 부지 발굴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필요가 있고, 정부는 공공택지 공급 때 민간 건설사의 시공을 맡겨 브랜드를 차별화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예산 한도 내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대형 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는 수준의 사업비와 공사비가 확보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 핵심이 서울 접근성인데 GTX 등 주요 교통수단이 입주 시점보다 2, 3년 늦어지는 상황에서 뚜렷한 대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일단 부동산 시장의 반응을 살피면서 수도권에서 신규 공공택지 3만 호를 연내에 추가 발표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이번 대책에는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범죄 대응 조직을 만들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권한도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불필요한 조직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와 국토부 간의 갈등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9.7 부동산 대책에는 국토부의 부동산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감독기구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토부에 특사경을 설치하고 국토부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와 수사 조직도 신설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점검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기존의 감시 기능이 충분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조직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특사경들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기관을 추가적으로 신설하는 것은 공공 어떤 조직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부동산 거래를 낱낱이 감시하는 이른바 부동산 빅브라더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이번 대책에는 국토부 장관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지정권자를 확대하여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책 발표 직전 여당 의원들 주도로 관련 법안도 제출됐습니다. 현행 법에서는 동일 시도 내 지역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토어구역 지정 권한이 있고 국가개발사업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국토부 장관이 토어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투기 우려가 있거나 시장이 과열된 동일 시도 내 지역의 토어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투기 차단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지자체와 국토부의 역할이 겹치고 토어구역 지정을 두고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권한만 가져간다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충돌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국민들과 전문가들이나 또는 여러 관련 부서들 의견을 충분히 들은 상태에서 입법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토어구역 지정을 확대할 경우 서울, 성동, 마포구 등이 지정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YTN 최두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3대 강국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17년 만에 과학기술부 총리를 부활시킨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데 이어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 AI 전략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미국, 중국에 이어 AI 3대 강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내건 국가 AI 전략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도태할 위협에 노출된 추격자 신세가 될 것인지,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것인지, 우리 대한민국은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네이버 출신인 하정우 AI 미래기획수석이 간사로 실무를 맡고, 백준호 퓨리오사 AI 대표 등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 10명이 오는 11월까지 대한민국 AI 액션 플랜을 수립해 발표합니다. AI는 참여정부 이후 폐지된 과학기술 부총리를 17년 만에 되살려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겸임했던 사회부총리가 폐지되고 LG AI 연구원장 출신인 40대 백영훈 과기부 장관이 대전경제부 장관과 함께 양대 부총리로 격상됩니다. 과기정통부는 관계 부처와 원팀으로 민간의 혁신을 뒷받침하여 AI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올해 추경을 통해 첨단 GPU 13,000장을 확보하는 한편 내년 AI 예산에 올해의 3배가 넘는 10조 원 이상을 배정했습니다. 과기부 안에 실장급인 조직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AI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전반의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과기부 권한이 강화될 걸로 보입니다. 관련 법안도 이미 발의된 상태입니다.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심의 범위를 현재 주요 R&D만 해서 앞으로 일반 R&D를 포함한 전체 R&D 예산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내년 연구개발 예산은 35조 3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7월 서울의 아파트 매매 신고가 거래 비중이 집값 오름세가 가팔랐던 6월 수준을 소폭 웃돌면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들어 한국은행에서 누적 150조 원에 가까운 자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월중 최고 기온이 평년보다 1도씨 더 상승할 경우에 고온 충격이 1년 동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평균 0.055%포인트 끌어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료비 영수증을 쪼개서 허위로 발급하거나 피부 미용을 도수 치료로 둔갑하는 등 실손보험 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기획조사를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2달 더 미뤘습니다. 카카오가 카카오톡 메시지 삭제 기능 가능 시간을 5분에서 24시간으로 늘리자 전체 삭제 건수가 이전보다 327%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국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의 관세를 비롯한 거의 모든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큰 비판을 받고 있죠. 경쟁국인 중국으로선 호기를 맞은 셈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겨냥해 관세 전쟁을 일으켜 국제 무역 규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브릭스 회원국들에게 공개적으로 미국에 맞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중국이 브릭스에서도 반미 전선을 구축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화상으로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해 세계의 패권주의, 일방주의, 보호주의가 매우 만연하고 있다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일부 국가는 잇따라 무역전쟁과 관세전쟁을 일으켜 세계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국제 무역 규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원국들에게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맞서자며 사실상 미국을 겨냥했습니다. 최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권위주의 국가 정상들을 불러 반서방 세력을 결집한 데 이어 브릭스 국가들에게도 미국에 대항하자는 메시지를 강조한 것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동참해 시진핑 주도의 반미 연대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의장국 브라질을 비롯해 11개 회원국 정상들은 미국의 일방적 조치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뜻을 같이 했지만 공동 성명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브릭스는 중국과 브라질, 러시아,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으로 이뤄진 다자협력체로 글로벌 GDP의 약 40%, 세계 인구로는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지난해는 이집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추가로 가입하면서 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미국으로부터 50% 수입 관세를 부과받은 브라질과 인도를 비롯해 중국 등 회원국들의 반미 연대 움직임으로 진작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1년도 채우지 못한 채 사의를 표명하면서 차기 총리 자리를 놓고 집권 자민당 내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전 경제안보 담당상과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이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는데요. 이들 모두 우파 성향이 강한 만큼 한일 관계에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참여연 선거 등 주요 선거에서 일본 여당이 잇따라 패한 이후 거센 퇴진 압박에 마주했던 이시바 총리. 주요 국정 책임을 다하겠다며 버텨왔지만 자민당 내에서 조기 총재 선거를 실시하는 쪽으로 여론이 기울면서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총재 선거에 재출마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総裁選挙には出馬はいたしません。それは申し上げておきます。 이에 따라 일본 자민당 내에서는 차기 자민당 총리 자리를 노린 쟁탈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의 전 경제안보상,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매년 주요 행사 때마다 빠짐없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총리가 된 뒤에도 주변국 반발에 상관없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それぞれの国民が自らの心に従って行うものだと思います。外交関係でになるようなことであってはならない。 또 한국이 독도에 추가 구조물을 설치하도록 두지 않겠다고 발언하고 조선인 강제 노동을 부인하는 등 한국의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역시 매년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는 대표적 정치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시바 총리 사퇴 이후에도 긍정적인 한일 관계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민당 내 강성 우익 성향의 후보들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과거사를 시작으로 한일 관계 개선 흐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프랑스 하원이 긴축 재정안을 두고 야당과 각을 세워왔던 프랑스와 바이루 정부에 대한 불신임을 결정했습니다. 이 바이루 정부가 9개월 만에 총사퇴하게 되면서 프랑스 정국은 다시 혼돈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프랑스 하원이 프랑스와 바이루 정부에 대한 불신임을 결정했습니다. 범여권을 구성하는 중도와 일부 우파 진영을 제외한 야당표 대부분이 불신임에 쏠렸습니다. Pour l'approbation 194, contre 364.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취임한 바이루 총리는 현지 시간 9일 오전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정부 사퇴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투표는 바이루 총리가 긴축재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먼저 나서서 요청한 거였는데 결국 스스로 정치 생명을 단축하게 됐습니다. 앞서 바이루 총리는 프랑스의 공공부채가 지난해 기준 3조 3천억 유로로 GDP 대비 113% 수준에 달하자 내년도 긴축재정을 추진했습니다. 국방 예산을 제외한 정부 지출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생산성을 늘리기 위해 공휴일 이틀을 폐지하자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여론의 반발에 부딪혔고 야당도 정부 불신임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에 바이루 총리는 재정위기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한 충격요법으로 정부 신임 투표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끝내 투표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엘리제궁은 마크롱 대통령이 현지 시간 9일 바이루 정부의 사임을 수락하고 조만간 새 총리를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Nous demandons à ce que Emmanuel Macron parte. Comprenez que nous avons un problème. Si le pays se retrouve avec tous les 3 mois un gouvernement qui tombera. 직전 미셸 바르니에 정부가 출범 3개월 만에 단명한 데 이어 바이루 정부도 1년을 채우지 못하면서 이들 총리를 내세운 마크롱 대통령을 향한 야당의 공세는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이달 말 칠레에서 열리는 20세 이하 월드컵에 출전하는 이창원호가 주요 해외파 선수 없이 세계 무대에 도전합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2월 아시안컵 4강 주축인 김태원과 신민아, 홍성민 등을 포함해 21명의 선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화요일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이한 지 올해 80주년이 됩니다. 현재 국내에 생존해 있는 애국지사가 4명인데요. 그 가운데 1명이 100세 생신을 맞았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뜻깊은 생신잔치에 다녀왔습니다. 1943년 당시 광주 사범학교 학생이던 이석규 애국지사. 그 가슴에 항일의 불을 댕긴 건 더러운 조선인이라던 어느 일본인의 멸시와 폭행이었습니다. 조국 독립의 하늘로 가슴에 맺힌 홍조된 18 애된 소년의 이름은 애처로운 조센징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무등 독서회를 조직한 18소년. 달리기는 누구보다 자신 있었기에 일지는 물러가라는 전단과 벽보를 붙이며 온 거리를 누볐습니다. 해방 전 약 8개월간의 무자비한 옥보를 견뎌 동료들을 지켰고 광복 후 전북 익산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역사의 산 증인이 됐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100세 상수연에 자녀들과 제자 등 각계각층이 모였습니다. 우리 지사님이 우리 지역의 주민에 대해서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왔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큰절로 하고 싶은 말 대신하겠습니다. 맞다른 아버지의 이름 석자가 이 나라의 봄이 됐다며 직접 쓴 시를 바쳤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우리의 자유가 되었고 당신의 침묵은 민족의 함성이 되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켜가겠습니다. 광복 80주년, 기나긴 시간을 지나 국내 생존 애국지사는 단 4명. 이석규 지사는 그저 감사하다는 말로 100년 세월의 소회를 대신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신 말씀 한마디 가슴속 깊이 묻고 나머지 여생 동안 자신이 살아가겠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철길로 갈라진 도시 공간을 신형 복개 구조물을 이용해 연결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임늘솔 기자입니다. 철도는 핵심 대중교통 인프라지만 철로를 중심으로 생활권을 단절시키는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철로 아래로 도로를 연결해 통행하는 방식을 이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팀이 철로 위에 블록을 쌓듯 조립식으로 이어붙이는 새로운 시공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공장에서 구조물을 미리 만든 뒤 현장에서는 소형 장비와 최소 인력만으로 조립하는 방식입니다. 블록 단위로 벽체를 조립 시공을 하고 근데 상부 아이언 거더도 35m, 40m짜리 거더를 갖다가 2개 아이언 거더를 갖다가 두 개씩 서로 밀착시켜서 레벨을 맞춰서 서로 연속화되게 시공되는 공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량 방호 설비가 철로를 보호해 공사 중에도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 때문에 기존의 복개 공법보다 시공 기간을 2배 이상 단축시킬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안전성 시험 결과 35m 구간 지붕이 최대 180톤 하중을 견뎠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자동화된 기계 작업으로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심 내에 새롭게 창출된 공간을 공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커뮤니티 광장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그 활용의 효과는 상당히 높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연구팀은 이번 기술이 현재 지하화나 복개 작업을 추진 중인 부산과 대전, 안산 등 철도 구간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단절된 도시 공간을 잇고 지역 간 접근성을 높여주는 신형 데크 구조물이 설치되면 지역 소통과 균형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앞으로는 해방 이후 근현대 중요시설이나 영화나 드라마, 가요와 같은 대중문화도 국가유산 차원에서 관리된다고 합니다. 박순표 기자입니다. 안 된다. 너는 천첩의 소생. 나를 아버지라고 못 부른다. 우리나라 최초의 장편 애니메이션 홍길동입니다. 한국 뮤지컬의 출발을 알린 작품 살짝이 없어예입니다. 대중문화사에서 기념비적인 역할을 했던 주요 영화나 드라마, 가요 등이 앞으로 국가유산 차원에서 발굴 관리됩니다. 고대에서 조선에까지 집중됐던 국가유산을 해방 이후 근현대 중요시설과 대중문화에까지 확대하겠다는 새 정부 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근현대 건축유산이라든가 특히 철도 역사라든가 그다음에 조선소라든가 탄광에 대한 근현대 유산이라든가 그다음에 대중문화유산이라든가 민주화유산, 생활유산이라든가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좀 더 풀어서 새로운 국가유산을 발굴해 보겠다는 것이고요. 국가유산 관리에 인공지능도 활용됩니다. 대형 산불 등 기후위기에 따른 목조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 국가유산의 해설과 오류 수정, 콘텐츠 제작과 유통, 연구개발 사업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AI가 활용됩니다. 세계 어느 사람이나 우리나라의 국가유산을 볼 수 있도록 시공간을 초월하고 언어를 초월하는 그러한 그 LLM 대규모의 어떤 그 언어 모델을 저희들 만들어서 AI 어떤 전문 해설 서비스를 하고자 합니다. 국민 반응이 좋았던 사업은 확대됩니다. 고궁 개방은 시간을 늘리고 경주 황리단길 같은 성공적인 정비 사업은 전국 9개 역사문화권으로 확대됩니다. 국가유산청은 이 밖에 내년 부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북한을 초청하기로 하고 유네스코와 구체적인 협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오늘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을비가 내립니다. 특히 남해안 지역은 오늘 오전까지 그리고 밤사이 국지성 호우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한데요. 반면 중부지방은 하늘빛이 흐리거나 약한 빗방울 정도만 이어지다 오후부터는 하늘이 점차 개겠고 늦더위가 나타나면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에는 약한 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고 남부지방으로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굵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전남 해남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전남 많은 곳에 100mm 이상, 경남과 제주도에도 최고 80mm가 넘는 큰 비가 오겠고요. 이들 지역은 밤사이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가을 호우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폭염특보가 유지 중인 제주도에만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고 그 밖의 지역은 대부분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2.2도, 세종 20.3도, 대구는 18.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에는 기온이 제법 오르며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30도, 전주와 부산은 27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가뭄이 극심한 강릉은 메마른 날씨가 지속하겠습니다. 이후 주말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남해안 지역은 호우의 대조기까지 겹치면서 만조시 저지대 침수 위험성이 무척 커지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